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큐리티, 즉 보안에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큐리티 골, 즉 보안 목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 시큐리티 골, 즉 세 가지의 보안 목표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 목표는 confidentiality, 즉 비밀성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비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암호화 및 복화입니다. 두 번째 보안 목표는 integrity, 즉 메시지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변적 공격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큐리티 골 보안 목표는 availability, 즉 과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용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인증된 개체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증된 개체의 접근, 즉 인증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큐리티 토픽, 보안 분야에서의 주요한 토픽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보안 부분에서 주요한 토픽은 뭐니 해도 크립토그래피, 즉 암호 기술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크립토그래피, 즉 암호 기술은 메시지 프라이버시, 즉 메시지의 비밀성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크립토그래피, 즉 암호 기술은 또한 메시지의 인테그러티, 메시지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메시지는 전송 도중에 의변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립토그래피는 또한 메시지를 인증하는 데도 사용되는 기술인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사기꾼이 보낸 것은 전송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립토그래피는 또한 메시지 non-repudiation 기술에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수신한 자가 나는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라고 오리발 내미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에도 크립토그래피, 암호 기술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암호 기술은 또한 네트워크 사용자, 유저의 어센티피케이션, 인증에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요한 시크릿 토픽은 먼저 크립토그래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토픽은 TCP/IP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BGP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알아볼 것입니다. SSL과 TSL, TCP/IP에서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 우리의 주요한 토픽이 되는 것입니다.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TCP/IP에서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 IP Security, IPsek이 또 하나의 우리 주제인 것입니다. 보안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 네트워크, 망 또한 보안 분야에서의 주요한 토픽,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커의 침입을 탐지하는 파이어월, 즉 방화벽 또한 보안 분야에서 중요한 토픽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분야에서의 주요한 주제는 뭐니 해도 첫 번째 크립토그래피, 암호 기술입니다. 두 번째 토픽은 시큐리티 프로토콜, 즉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TCP/IP 프로토콜에서의 시큐리티 프로토콜, 보안 프로토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보안을 목표로 사용되고 있는 Virtual Private Network, VPN과 방화벽, 파이어월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세 개의 토픽에 관해서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보안 분야에서의 주요한 목표인 confidentiality, 즉 비밀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성 유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크립토그래피, 암호 기술인 것입니다. 암호 기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개략적인 내용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암호 기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평문, 암호화되지 않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평문, plain text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된 문장, 즉 암호문을 일명 사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plain text, cipher text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암호라고 호칭하면 암호와 복호를 동시에 포함하는 용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암호에서는 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키는 수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숫자들로 구성된 것들이 암호에서 사용되는 암호 키가 되는 것입니다. 암호화할 때 필요한 것이 암호화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암호 키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입력은 평문, plain text가 되는 것입니다. 암호를 푸는 과정, 즉 복호 시에 필요한 것은 암호를 푸는 알고리즘, 복호화 알고리즘. 이때도 키가 필요한 것입니다. 암호를 푸는 키, 복호 키. 물론 이때 암호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의 입력은 암호문, 사이퍼 텍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암호 부분에서 보통 사람을 호칭할 경우 앨리스라는 사람을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안전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송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밥이라는 사람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밥은 메시지의 정상적인 수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암호 부분에서 이브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브는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악한 사람입니다. 앨리스가 전송한 것처럼 의장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앨리스와 밥의 통신을 방해하는 방해자인 것입니다. 이브는 방해자의 이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암호책에서 주로 앨리스, 밥, 이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 기술에 최초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미국 정부와 IBM사인 것입니다.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서 인터넷은 오픈되어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호 기술이 필요해왔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표준 암호를 공모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IBM이 응모한 것입니다. IBM이 응모한 것을 계기로 1977년 미국에서 표준 암호가 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표준 암호로 제정된 것이 DS인 것입니다. 데이터 엔크립션, 엔크립션은 암호라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암호 표준, 즉 DS라는 것이 미국 정부와 IBM 사이에 의해서 표준 암호 기법으로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DS가 표준 암호로 제정되던 시기에 스탠퍼드 대학의 DP와 헬만 교수는 획기적인 새로운 암호 방식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교수가 제안한 암호 방식은 비대칭키 암호 방식, 일명 공개키 암호 방식인 것입니다. 데스 등 기존에 사용됐던 암호 방식은 비대칭키가 아니라 대칭키 암호 방식입니다. 일명 비공개키 암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대칭키 암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비대칭키 암호 기술이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암호 방식이 개발됨에 따라서 종래의 암호 기술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키 분배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서명, 전자 서명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암호 기술, 비대칭키 암호, 다시 말하면 공개키 암호 기술이 제한됨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키 분배 문제가 완전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또 전자 서명, 디지털 서명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기술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립토그래피 컴포넌트, 즉 암호 기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구성 요소, 컴포넌트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용어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샌더, 송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레시버, 수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샌더가 보내는 메시지는 평문, plain text인 것입니다. 샌더가 메시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엔크립션, 암호화하면
결국 암호문이 전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신 측에서는 수신한 암호문 사이퍼 텍스트를 디크립션, 복호화해서 플레인 텍스트, 평문으로 전환한 다음에 수신자가 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엔크립션과 디크립션, 암호화 과정과 디크립션, 복호화 과정에 관해서 간략하게 그 용어를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암호화를 위해서는 엔크립션 알고리즘, 즉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크립션 알고리즘에는 항상 엔크립션 키, 암호 키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엔크립션 알고리즘과 엔크립션 키, 암호 키가 있으면 플레인 텍스트, 평문을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크립션, 복호화 과정입니다. 복호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물론 디크립션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암호문을 푸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디크립션 키, 복호 키인 것입니다. 디크립션 알고리즘과 디크립션 키에 의해서 암호문 사이퍼 텍스트가 플레인 텍스트, 평문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암호 기술에서 즉 크립토그래피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크립션과 디크립션, 즉 암호화와 복호화 알고리즘은 퍼블릭이라는 것입니다.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비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키, 암호키와 복호키는 시크릿,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물통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물통을 만드는 기술은 공개된 것입니다. 누구나 자물통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물통을 열거나 닫을 때 사용되는 키는 소유자만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자물통을 만드는 기술, 즉 엔크립션, 디크립션 알고리즘은 공개된 것이지만 키는 시크릿,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립토그래피, 암호 기술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메트릭 키와 어시메트릭 키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칭 키 방식과 비대칭 키 방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시메트릭 키 방식은 일명 시크릿 키, 비밀 키 방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어시메트릭 키 방식은 일명 퍼블릭 키, 공개 키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칭 키 암호화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릭 키 방식인 것입니다. 일명 시크릿 키 방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시메트릭 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즉 대칭 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송신자 앨리스와 수신자 밥이 동일한 키를 나누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눠 갖고 있는 동일한 키는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 키라는 것입니다. 시크릿 키라는 것입니다. 앨리스와 바비, 너와 나의 비밀이야 라고 동일한 키를 서로 나누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앨리스가 평문인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할 때 비밀 키로 메시지를 엔크립션,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비밀 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한 암호문은 수신단에서 다시 동일한 밥이 소유하고 있는 비밀 키로 복호화되어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될 것입니다. 평문으로 변환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앨리스와 밥이 동일한 키를 나누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메트릭 키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서로 대칭이 되어 동일한 키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키는 비밀 키이다.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일명 시크릿 키 방식, 비밀 키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공개되는 순간 암호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메트릭 키, 즉 대칭 키 암호 기술에서 키는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송신자가 암호화할 때, 엔크립션 할 때 사용하는 키와 레시버, 수신자가 디크립션, 복호화 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키는 서로 나누어 갖고 있는데 너와 나의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항상 시크릿, 비밀로 유지되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시크릿 키, 비밀 키라는 것입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에서 각 개인은 두 개의 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개키, 또 다른 하나는 복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인키입니다. 공개키는 공개되어 있는 키인 것입니다. 개인키는 소유한 개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 키인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밥에게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앨리스는 자신이 갖고 있는 평문의 메시지, 플레인 텍스트의 메시지를 엔크립션, 암호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엔크립션,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는 상대방, 수신자, 즉 밥의 공개키가 되는 것입니다. 밥의 공개키는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공개키는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면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호문은 이 세상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밥만이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호문은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밥의 프라이빗 키, 개인 키로만 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지가 도착하면 밥은 복호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는 자신의 밥의 프라이빗 키, 개인 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호화 과정을 거치면 플레인 텍스트, 평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개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경우 갑돌이는 갑순이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갑순이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암호문은 이 세상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갑순이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갑순이는 이러한 암호문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갑순이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키, 개인 키로 복호화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유형의 키, 공개키와 개인키가 있는 것입니다. 공개키는 물론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키는 비밀로 유지되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키인 것입니다. 각 개인이 비밀로 소유하고 있는 키인 것입니다. 물론 복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인 것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플레인 텍스트 평문이 암호문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가 있는 것입니다. 이 키의 종류에 따라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칭키 시스템에서는 암호키와 복호키가 동일한 것입니다. 이 키는 비밀키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미 국방성과 IBM이 만들어서 표준화시킨 DES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비대칭키 시스템에서는 암호키와 복호키가 틀린 것입니다.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는 공개키인 것입니다. 복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는 프라이빗 키, 개인 키 또는 비밀 키인 것입니다. 공개 키와 개인 키, 비밀 키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것은 RSA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MIT 교수 3명의 첫자를 딴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상세하게 알아볼 내용인 것입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그래피, 암호 기술에서 사용되는 키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 즉 대칭키 암호 기술에서 사용되는 키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그 키는 비밀키, 시크릿 키인 것입니다. 어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 즉 비대칭키 암호 기술에서 사용되는 키는 두 개인 것입니다. 하나는 퍼블릭 키, 또 다른 하나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프라이빗 키, 비밀 키인 것입니다. 키가 한 개이면 시메트릭 키 방식인 것입니다. 키가 두 개이면 어시메트릭 키 방식인 것입니다. 어시메트릭 키 방식에서 하나의 키는 퍼블릭 키, 공개 키, 또 하나의 키는 프라이빗 키, 개인 키, 비밀 키인 것입니다. 시메트릭 키를 이용한 크립토그래피, 암호 기술,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암호화할 때와 디크립션, 복호화할 때 동일한 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앨리스가 갖고 있는 키와 밥이 갖고 있는 키는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키는 앨리스와 밥이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비밀 키인 것입니다. 어시메트릭 키를 이용한 크립토그래피, 비대칭 키 암호 기술에서는 키가 두 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빨강의 공개 키와 검정의 개인 키, 비밀 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암호화 과정에서는 수신자의 공개 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복호화 과정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문을 풀면 되는 것입니다.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 대칭 키 암호화 방식, 각각의 암호화 방식에서 사용되는 키,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메트릭 키 암호 방식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릭 키 암호 방식에서는 럭킹, 즉 자물통을 채울 때, 암호화를 할 때와 언럭킹, 자물통을 풀 때, 복호화할 때 모두 동일한 키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암호화를 할 때와 엔크립션을 할 때와 디크립션을 할 때 모두 키는 동일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메트릭 키 암호 기술에서 대칭 키가 사용되는데 샌더가 암호화를 할 때나 레시버가 디크립션 복호화를 할 때 모두 같은 키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키를 샌더와 레시버가 서로 쉐어, 나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역연산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암호화를 위해서 덧셈과 곱셈 연산의 조합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복호화를 위해서는 나눗셈과 뺄셈의 연산의 조합이 사용될 것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은 역연산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칭키 알고리즘의 경우에 공개키와 개인키 두 개를 사용하는 비대칭키 알고리즘보다 비교적 알고리즘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단순하기 때문에 암호화 시간, 복호화 시간이 짧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프로세싱 타임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대칭키 알고리즘의 경우에 키 길이가 비대칭키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대칭키 알고리즘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칭키 알고리즘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점은 키 분배의 어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사용자가 2명이라면 둘이 서로 하나의 키를 약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비밀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하나의 키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3명이라면 A와 B 간에 약속한 키 하나, B와 C 간에 약속한 키 하나, C와 A 간에 약속한 키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비밀키를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4명인 경우는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키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사용자가 n명이라면 그때 필요한 키는 2분의 n 곱하기 n-1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사용자가 1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2분의 n 곱하기 n-1에 대입하면 총 5천억 개 정도의 비밀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비밀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밀키는 인증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칭키 알고리즘의 치명적인 단점은 키 분배의 어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칭키 알고리즘에서의 키 분배의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한 것이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인 것입니다. 대칭키 알고리즘의 단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암호 방식에서 암호 알고리즘 그 자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단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키를 비밀로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암호 알고리즘 그 자체를 숨기는 방식은 매우 어려운 방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물통 만드는 방법, 제작하는 방법을 비밀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만드는 방법이 밝혀지면 자물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물통 만드는 방법은 공개하고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키를 비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전 세계의 키를 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호화 방법에서 암호화 방법, 암호화 알고리즘 그 자체를 숨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암호화 방법이 알고리즘이 밝혀지면 암호 생명은 끝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리바바 동굴에서 암호 알고리즘은 열려라 참깨입니다. 열려라 참깨 하면 동굴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 열려라 참깨가 동네에 알려진다고 한다면 도적의 두목이 외칠 때뿐이 아니라 동네 꼬마가 열려라 참깨 하든지 또는 동네 할아버지, 아줌마, 누구나 열려라 참깨 하면 동굴문이 열리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암호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한다. 대신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키는 비밀로 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대칭키 암호화 방식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옛날 고전 암호 방식에서는 문자 중심으로 암호화가 수행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암호 방식에서는 비트 중심으로 암호가 수행되는 것입니다. 숫자, 문자,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모두 디지털에서는 0과 1이라는 비트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트 단위의 암호화가 보안성 측면에서도 문자 중심 암호화 방식보다 우수한 것입니다.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는 비트 단위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력 데이터도 역시 비트 단위인 것입니다. n비트의 평문이 입력이 되면 n비트의 사이퍼 텍스트, 즉 암호문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n비트의 사이퍼 텍스트가 디크립션, 복호 알고리즘에 입력되면 그 출력 역시 n비트의 평문으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물론 엔크립션과 디크립션에서의 키는 역시 비트 단위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암호화 데이터나 혹은 키 모두 비트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블록 암호의 구성 요소, 컴포넌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산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연산은 퍼뮤테이션 연산인 것입니다. 치환, 위치를 바꾸는 연산인 것입니다. 입력 비트가 5비트인 것입니다. 출력 비트 역시 5비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입력 비트의 위치와 출력 비트의 위치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가 네 번째로 이동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트가 두 번째 비트의 위치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치를 바꾸는 연산,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력 비트와 출력 비트 수가 동일한 경우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력이 5비트인 것입니다. 출력이 3비트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입력 비트보다 출력 비트, 암호화된 비트 수가 더 작을 경우에 물론 이 과정에서 위치는 바꾸는 것입니다. Compression Permutation, 축약된 치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력이 3비트인 것입니다. 암호화된 이후에 비트가 5비트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Expansion Permutation, 확장 퍼뮤테이션 치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뮤테이션은 암호화 과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산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연산은 Substitution, 대체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체 연산을 수행할 경우에 펑션을 predefine, 미리 정의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함수를 이용해서 m비트를 m비트로 대체하는 연산, 대체 연산, substitution 연산, 암호화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산인 것입니다. 데이터와 키를 연산하는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산은 exclusive OR 논리 연산인 것입니다.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는 논리 연산인 것입니다. 표준 암호화 기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산, exclusive OR인 것입니다. shift left 또는 shift right, 순차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연산, 역시 shift 연산, 암호화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산인 것입니다. 좌측 4비트와 우측 4비트를 바꾸는 연산, 수합 연산, 역시 표준 암호화 기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연산인 것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블록을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연산, 스플릿 연산, 두 개의 블록을 하나의 블록으로 합하는 연산, 컴바인 연산 등이 암호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암호 방식에서는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는 블록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적 암호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표준 암호 DES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S는 대칭키 암호 방식의 국제 표준인 것입니다. 현재도 널리 쓰고 있는 암호 방식인 것입니다. DES는 데이터 엔크립션 스탠다드, 즉 데이터 암호 표준이라고 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비군사용 표준 암호인 것입니다. IBM에서 설계하고 미국 정부가 채택한 국제 표준 암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DES에서는 64비트 단위의 평문을 암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에는 2개의 P박스와 16개의 복잡한 암호 블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개의 P박스, 즉 퍼뮤테이션 박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순환 암호화 방식, 또 파이널 마지막 부분에 순환 암호화 방식이 사용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라운드가 16개의 라운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라운드에 적용되는 키는 다른 것입니다. 키 길이는 직접적으로 라운드에 적용되는 키 길이는 48비트 키인 것입니다. 이러한 48비트 키는 56비트의 기본 암호 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암호 키가 기본이 56비트이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48비트 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키들은 라운드 키 제너레이터 생성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각 라운드에서 수행되는 연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라운드에서 수행되는 연산이 16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암호화 기법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64비트의 데이터 단위로 암호화되고 있는 게 DES입니다.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32비트와 좌측 32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측 32비트는 그 데이터 그대로
사이퍼 텍스트에서의 왼쪽 32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측 32비트는 다양한 암호화 기법이 적용돼서 생성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오른쪽 32비트, 우측 32비트를 키와 함께 우리가 정의한 펑션의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펑션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미리 정의된 함수의 오른쪽 32비트와 특정 라운드에 i번째 라운드에 키가 적용되어서 나오는 결과와 왼쪽 원래 데이터 블록의 왼쪽의 32비트를 exclusive OR해서 수합 연산 명령에 의해서 오른쪽 32비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16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64비트의 데이터 블록을 두 개의 블록으로 스플릿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32비트는 사이퍼 텍스트에서 왼쪽 32비트로 그대로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이퍼 텍스트에서의 암호화된 결과에서의 오른쪽 32비트는 다양한 연산에 의해서 원래의 데이터가 암호화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32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의 오른쪽 32비트와 그 라운드에 주어진 키를 미리 정의된 함수의 입력으로 해서 나온 결과와 원래 데이터 블록의 왼쪽 32비트를 exclusive OR에서 수합 연산에 의해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 각 라운드에서 수행되는 연산인 것입니다. des 펑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s 펑션은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라운드에서 사용되는 펑션인 것입니다. 이러한 펑션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i-라운드, 즉 전 라운드에서 생성된 데이터 중 오른쪽 32비트, i 라운드에서 사용되는 암호 키가 될 것입니다. i-1 라운드에서 생성된 데이터 중 오른쪽 32비트가 des 펑션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또 des 펑션의 앱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는 i 라운드에서 사용되는 48비트의 암호 키 데이터인 것입니다. 오른쪽 32비트는 익스펜션 P박스를 거쳐서 48비트로 익스펜션,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P는 위치를 바꾸는 치안, 퍼뮤테이션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8비트의 데이터와 i라운드에서의 암호 키 48비트의 데이터를 exclusive OR하면 역시 그 결과는 48비트가 될 것입니다. 이 48비트의 결과는 다시 S박스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S는 substitution 박스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체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S박스를 거치면 항상 48비트의 데이터가 다시 32비트로 축약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치안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32비트의 데이터가 스트레이트 P 박스에 입력되어 치안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역시 32비트가 될 것입니다. des 펑션의 최종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des 펑션, 각 라운드에 적용되는 des 펑션의 연산 과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다음은 대칭키 암호화 방식에서의 국제표준인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ES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DES를 진보시킨 국제표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DES의 경우에 키가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키 길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3중 DES 처리를 하면 프로세싱 타임이 너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암호화 시간과 복호화 시간이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중 DES는 주어진 데이터에 DES를 취하고 그 결과에 DES를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ES에서는 키의 길이를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로 확장한 것입니다.
AES에서 사용되는 각종의 컨피그레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S와 달리 하나의 데이터 블럭의 사이즈는 64비트가 아니라 128비트로 늘어난 것입니다. 암호 키의 사이즈를 늘리는 대신에 라운드의 수는 줄인 것입니다. DES에서는 라운드의 수가 16개였습니다. 그러나 AES에서는 라운드 수가 10개 또는 12개 또는 14개로 축소된 것입니다. 라운드 수가 10개인 경우에 암호키 128비트가 사용되는 버전, 또 라운드 수 12개, 암호키의 길이 192비트가 사용되는 버전, 라운드가 14개, 암호키 길이가 256비트인 버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AES는 DES와 다른 부분이 키 사이즈인 것입니다. 또 number of round, 라운드의 개수인 것입니다. 라운드의 개수는 축소시키고 키 사이즈는 늘린 것이 AES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시메트릭 키 사이퍼, 즉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메트릭 키 크립토 시스템, 즉 비대칭 키 암호 시스템에서 럭킹, 즉 암호화와 수행되는 언럭킹, 복호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앨리스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엔크립션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할 것입니다. 그때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것은 수신자 밥의 퍼블릭 키인 것입니다. 밥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사이퍼 텍스트, 즉 암호문은 밥에게 전송될 것입니다. 사이퍼 텍스트를 수신한 밥은 자신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키, 비밀 키인 것입니다. 프라이빗 키,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해서 평문으로 변환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밥의 퍼블릭 키입니다. 복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는 밥의 프라이빗 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개 키, 즉 퍼블릭 키와 개인 키, 프라이빗 키를 사용하는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에서의 키 분배 문제와 공개 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키만을 사용하는 대칭 키 암호화 방식에서의 문제점은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비밀 키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사용자가 많을수록 분배해야 할 비밀 키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비밀 키의 개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밀 키를 사용하는 대칭 키의 암호화 방식은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키 분배 문제를 멋지게 해결한 것이 결국은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인 것입니다. 공개 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각 개인에게 2개의 키만 분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갖게 되는 키는 공개 키와 개인 키 2개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공개 키는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인 것입니다. 프라이빗 키, 개인 키, 시크릿 키, 비밀 키는 복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인 것입니다. 이제는 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 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MIT의 3명의 교수에 의해서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3명의 교수의 첫 자를 따서 RSA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RSA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수학에서의 소인수 분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소인수 분해는 수학 정수론에서 아주 오래된 이론인 것입니다. 바로 발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RSA가 유일한 것입니다. RSA는 상용화되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다음은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알고리즘, 즉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송신자가 수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암호화된 사이퍼 텍스트는 수신자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될 것입니다. 사이퍼 텍스트 즉 암호문을 수신한 수신자는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복호한 후 평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개키 암복화의 장점인 것입니다. 공개키 암복화에서는 각 개인이 두 개의 키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비밀키, 개인키, 프라이빗 키인 것입니다. 개인, 자기 자신만이 사용 가능한 키인 것입니다. 공개키는 모든 개체가 동시에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공개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개인당 키가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00만 명인 경우에 두 개, 개인당 두 개, 200만 개 키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칭키 암호화 방식, 즉 비밀키를 사용할 경우에는 5천억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개키 암복호화의 장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서의 키 길이는 굉장히 긴 것입니다. 키의 길이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키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암복호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프로세싱 타임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키 알고리즘은 대부분 숏 메시지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그 효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키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프로세싱 타임이 증가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 숏 메시지, 짧은 메시지의 암호화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한 공개 키는 정말 그 사람의 공개 키가 맞는 것인가? 정당한 키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키를 의존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인증 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General Idea of Asymmetric Key Crypto System, 즉 비대칭 키 암호 시스템에서의 아이디어에 관련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칭 키 암호 시스템에 관해서는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메시지의 암호화에는 수신자의 공개키가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복호화 과정에서는 수신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키, 개인 키가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키 분배 문제를 멋지게 해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에서 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대칭 키 암호화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대칭 키 암호화는 그 자체에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와 복호화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칭키 암호화는 긴 메시지, 롱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일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대칭키를 응용하는 분야, 가장 효율이 높은 분야는 어디일까? 인증과 전자, 서명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증과 전자, 서명 등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는 굉장히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증과 전자, 서명에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널리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응용 분야를 개척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RSA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프라이빗 키입니다. 프라이빗 키를 만들 때 사용되는 D 값을 보면 굉장히 큰 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싱 타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키 길이가 매우 긴 것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즉 다시 말하면 비대칭 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개인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플한 간단한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시지의 비밀성, 즉 프라이버시 또는 confidentiality에 관해서만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큐리티 즉 암호화 분야에서는 비밀성 유지 이외에 다른 관점에서의 많은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서비스는 보안 서비스는 크게 메시지 분야와 엔티티, 개체 분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해도 confidentiality, privacy, 메시지의 비밀성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본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integrity, 메시지의 무결성 유지, 전송되는 메시지는 네트워크상에서 의변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만 달러 송금이 1000만 달러 송금으로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integrity, 메시지의 무결성 유지에 관련된 부분, 우리 다음에 관심사인 것입니다. authentication, 그 메시지는 인증된 사람이 보낸 것인가, 사기꾼이 보낸 메시지는 아닌가 라는 부분에 관련된 authentication 역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또 메시지를 수신한 자가 나는 그러한 메시지를 수신한 적이 없다 라고 non-repudiation, 오리발을 내미는 부인, 방지 부문도 우리 보안 서비스에서의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엔티티와 관련된 유저 어센티피케이션, 서버 어센티피케이션, 그 서버는 사기꾼이 운영하는 서버는 아닌가, 그 사용자는 해커는 아닌가, 이에 관련된 엔티티 어센티피케이션도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테그러티, 메시지의 무결성, 메시지의 어센티피케이션, 인증, 메시지의 수신 부인 방지, non-repudiation, 개체의 인증에 관한 부분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시큐리티 서비스, 즉 보안 서비스에서의 첫 번째 이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슈는 메시지 비밀성, 즉 메시지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전송된 메시지는 의도한 수신자만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제3자가 가로채기 하는 경우라도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인지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은행과 통신할 때 고객은 완전한 비밀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계좌에 이체하는 내용을 제3자가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법은 암호화인 것입니다. 암호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대칭키 암호화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공개키 암호화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비밀키만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엔크립션 과정, 디크립션 과정 모두 동일한 비밀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공개키와 비밀키, 개인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엔크립션 과정에서는 수신자의 공개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디크립션 과정에서는 수신자의 프라이빗키, 개인키, 비밀키가 사용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면 메시지의 비밀성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큐리티 서비스, 즉 보안 서비스에서의 또 다른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 첫 번째 관심사는 메시지 무결성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인테그러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송신 데이터가 의변조 없이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변조된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전달될 경우 그 보안 부분에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금융거래 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00달러 이체해달라고 했는데 10,000달러 이체로 바뀐 것입니다. 또는 10만 달러 이체로 바뀐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메시지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변조 방지에 관련된 부분, 전자서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서명, 디지털 서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메시지 인증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오센티피케이션입니다.
밥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말 밥이 보낸 것인가? 앨리스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말 앨리스가 보낸 것인가? 앨리스를 사칭하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는 아닌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커가 메시지 전송을 지금 의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전자서명을 통해서 메시지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시지 부인 방지, 메시지 런 리피디에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송신자가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해 놓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신자가 메시지를 수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다고 부인할 경우에 그러한 부인 방지 기술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송신자의 메시지 전송 부인 방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증명, 부인을 방지할 경우에 당신은 메시지를 수신한 게 송신 요청한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명은 수신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송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송금 요청을 하고 은행에게 나는 송금 요청한 적이 없다 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송금 요청 부인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행이 그 증거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전자서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체 인증에 관련된 부분, Entity Authentication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스템 자원, 네트워크나 파일 등에 접근하는 엔터티, 개체는 항상 검증된 사용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로그인 과정 등을 통해서 인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시지의 다이제스트 생성과 검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메시지에 관련된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절차입니다. 메시지를 해시 펑션에 입력하면 다이제스트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시 펑션은 메시지의 다이제스트, 즉 요약본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시 펑션은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 기억 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시 펑션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서류, 도큐먼트라고 한다면 그러한 메시지의 다이제스트 요약본은 일종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해시 펑션에 입력하면 메시지에 해당하는 다이제스트가 생성된다. 이럴 때 이 다이제스트는 메시지의 유일한 요약본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메시지에서 동일한 다이제스트는 생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다이제스트를 갖고 요약본을 갖고 원래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이제스트는 유일한 것입니다. 지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시지와 다이제스트를 이용한 무결성 검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 해시 펑션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에 해당하는 다이제스트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앨리스는 메시지뿐 아니라 이 메시지에 해당하는 다이제스트를 같이 전송하는 것입니다. 밥은 메시지와 다이제스트를 수신했을 것입니다. 수신된 메시지로부터 송신단에서 적용했던 동일한 해시 펑션을 적용해서 다이제스트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신단에서 만든 다이제스트와 송신단에서 만들어보낸 다이제스트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다이제스트가 같다면 전송 과정에서 의변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제스트가 서로 다르다면 전송 과정에서 의변조된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취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이제스트가 다르다는 것은 송신단에서 송신한 메시지와 수신단에서 수신한 메시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이제스트가 생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지 자체가 전송 과정에서 의변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메시지의 무결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그네이처, 즉 디지털 서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전자 서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의 무결성, 인테그리티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메시지의 오센티피케이션, 그 메시지는 정말 그 사람이 보낸 것이 맞는가 라는 오센티피케이션, 인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메시지의 송신을 부인할 경우에 그러한 부인을 방지하는 non-repudiation 기술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이 디지털 시그네이처,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디지털 서명에는 각 개인에게 할당된, 분배된 한 쌍의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사용될 것입니다. 디지털 서명 절차에 관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명은 매우 단순한 논리인 것입니다. 앨리스가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할 때 메시지에 전자 서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앨리스가 메시지에 전자 서명을 하는 방법은 그 메시지를 자신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키, 개인 키로 암호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앨리스가 자신의 개인 키,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한 것은 이 세상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앨리스의 공개 키로만 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 서명한, 즉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한 결과를 앨리스의 공개 키로 풀 수만 있다면 이건 앨리스의 서명이 확실한 것입니다. 앨리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자신의 서명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 서명을 만드는 방법은 자신의 프라이빗 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와 앨리스의 전자 서명이 동시에 전송되는 것입니다. 수신단 측에서는 이게 메시지가 앨리스가 서명한 메시지인지를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된 전자 서명을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자 서명이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문제없이 풀렸다고 한다면 그 서명은 앨리스의 서명이 확실한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서명은 다른 사람의 개인 키로 암호한 것입니다. 따라서 앨리스가 개인 키를 이용해서,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한 결과가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풀린다고 한다면 그건 앨리스가 서명한 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그네이처 프로세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닝 더 다이제스트, 즉 다이제스트에 서명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명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인 것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 사용되는 키는 그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암호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메시지에 서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서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메시지를 암호화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송신자는 문서 자체, 즉 전체 메시지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요약본에 서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이제스트는 당연히 메시지의 요약본이 되는 것입니다. 축서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시 함수의 특징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일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로부터 다이제스트를 생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제스트로부터 메시지를 다시 복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시 함수의 또 다른 특징은 1대1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다이제스트가 생성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이제스트에 서명하는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해시 펑션을 적용하면 다이제스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이제스트를 앨리스의 개인키,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하면 그 자체가 디지털 서명이 되는 것입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서명, 다이제스트에 서명한 디지털 서명과 메시지를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앨리스가 자신의 전자 서명을 할 경우에, 디지털 서명을 할 경우에 자신이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시 펑션에 적용해서 다이제스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이제스트를 자신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하면 그 자체가 서명이 되는 것입니다. 레시버 사이트, 즉 수신단에서 수행하는 무결성 검증, 메시지 인증, 메시지 송신 부인 방지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단에서는 메시지를 수신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이제스트와 디지털 서명 같이 수신하는 것입니다. 무결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제스트가 전송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이제스트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은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의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는 무결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 메시지는 정말 그 송신자가 전송한 게 맞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다이제스트가 실제 송신자로부터 전송되었다는 것을 검증한다면 메시지 또한 실제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입니다. 부인 방지 부분입니다. 메시지 송신자가 송신을 부인할 경우에 다이제스트 송신을 검증한다면 이 다이제스트는 당신이 보낸 게 맞는데 왜 부인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면 역시 메시지 송신 부인도 불가한 것입니다. 다이제스트를 송신했다는 것은 메시지를 송신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수신한 것은 메시지와 디지털 서명입니다. 디지털 서명은 다이제스트에 서명된 것입니다. 물론 다이제스트를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한 결과인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앨리스의 공개 키로 복호화해 보는 것입니다. 암호화된 다이제스트가 실제적인 평문으로 바뀔 것입니다. 밥이 수신한 메시지로부터 송신단에서 사용한 해시 펑션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이제스트를 생성해 볼 것입니다. 두 개의 다이제스트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다이제스트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는 송신단에서 보낸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무결성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이제스트가 동일하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복호한 다이제스트와 수신한 메시지의 해시 펑션을 적용해서 생성한 다이제스트와 같다는 것은 앨리스가 보낸 다이제스트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이제스트가 동일하고 이 다이제스트를 앨리스가 보냈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앨리스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인 방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복호화한 다이제스트가 메시지로부터 생성된 다이제스트와 동일하다는 것은 앨리스가 이러한 다이제스트를 전송했다는 것입니다. 앨리스가 이러한 다이제스트를 전송했기 때문에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복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복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앨리스가 전송한 다이제스트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메시지 또한 다이제스트와 다이제스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 또한 앨리스가 보낸 게 확실한 것입니다. 앨리스가 이 메시지의 전송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자 서명을 이용해서 메시지의 무결성, 메시지의 인증, 메시지 송신 부인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인인증 프로토콜 X.509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 프로토콜 X.509는 공인인증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인증서 형식은 필수적으로 표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ITU, 즉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는 X.509 프로토콜을 제안한 것입니다. X.509에서 정의한
각각의 필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필드에 관련돼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인인증서는 개인을 인증하는데, 본인을 인증하는데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서류였던 것입니다. 파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꼭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페이 인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패스 인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 절차가 발급 절차 또 사용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 부분에서 좀 더 심플한, 좀 더 간편한 인증 방법이 다양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증 방법들은 서로 시장에서 경쟁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X.509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개키 인증서에서 제공되는 필드, 기본 영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X.509의 버전 번호를 기록하는 필드인 것입니다. 공인인증서의 일련 번호, 고유 번호인 것입니다. 고유 번호를 기록하는 필드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증서에 사용된 암호 알고리즘, 즉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이름을 기록하는 필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증서의 발급 기간을 기록하는 필드도 있는 것입니다.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기록하는 필드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개키의 소유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필드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공개키를 기록하는 필드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기본 영역에 정의된 필드인 것입니다. 다음은 확장 영역의 필드에 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공개키 기반의 공인인증서에서 사용되는 확장 필드, 즉 확장 영역에 정의된 내용입니다. 키 식별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키 사용 용도가 기록되는 필드도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키의 소유자 이름을 기록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에 관련된 기록, 필드 부분도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자서명값을 기록하는 필드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큐리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IP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시큐리티 프로토콜입니다. 다음은 IPsek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sek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시큐리티입니다. IP 계층에서 패킷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IETF,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 인터넷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또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표준을 주도하는 국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ETF에서 설계한 프로토콜입니다. IPsek에서는 특정 암호화나 인증 방법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싱 펑션이나 암호화 방법, 인증 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프레임워크와 메커니즘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TCP/IP 통신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end-to-end 엔크립션과 end-to-end 어센티피케이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end-to-end 엔크립션은 통신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모든 메시지는 암호화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보안인 것입니다. IPsek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동작하므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는 무관하게 동작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SSL, 우리가 뒤에 다룰 것입니다. SSL은 앱 서버 인증을 목표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SSL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프로토콜 중 HTTP에서만 동작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IPsek은 FTP, HTTP, SMTP, 파일 전송, 웹 접속, 이메일 등 모든 TCP/IP 응용 프로토콜에서 시큐리티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IPsek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더넷으로 구축됐든 토큰 링 방식으로 구축됐든 PPP 네트워크이든 모든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Virtual Private Network VPN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사설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VPN은 IPsek의 응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Virtual Private Network 즉 VPN은 테크놀로지, 기술인 것입니다. 많은 기관들에게 인기 있는 기술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은 글로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두 기관 사이에서의 통신을 하는데 이 VPN 기술은 굉장히 인기 있는 보안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기관이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은 퍼블릭,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공중망인 것입니다. 인터넷 그 자체에서 보안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망은 비보안 공중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기관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 장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는 암호화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복호화되어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모든 통신에서 암호 장비를 거쳐야 된다는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나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암호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관이 직접적으로 보안 채널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엔드-투-엔드 보안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암호 장비를 이용해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인터넷 망 그 자체가 보안 채널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즉 사설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통신 해선을 리스트 라인,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용 해선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각 스테이션에 부여되는 IP 주소는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리스트 라인, 즉 임대된 통신 해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보안이 그렇게 강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인기 있는 방법, VPN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은 Virtual Private Network를 이용해서 보안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설 네트워크 또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전용 해선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인터넷에서는 보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증을 이용하고 또 무결성을 보장받고 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IPsek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IPsek을 이용하면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시큐리티 프로토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레이어에서의 보안 프로토콜은 그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안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Secure Socket Layer SSL 프로토콜, 또 하나는 Transport Layer Security TLS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SSL과 TLS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 즉 인터넷에서의 보안을 목표로 넷스케이프사에서 SSL Secure Socket 레이어를 설계한 것입니다. 1995년 버전 3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TLS 즉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는 IETF 인터넷 관리 운영 표준화 기관입니다. IETF가 설계한 SSL의 공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SSL과 TLS는 서로 다른 보안 프로토콜이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높은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거래를 위해서 브라우저에서 고려할 사항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반드시 인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운영하는 서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송 중에 메시지의 내용은 변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변조는 불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달러 송금이 1000달러 송금으로 바뀌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정보는 사기꾼이 도청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것은 프라이버시,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SL과 TLS는 TCP 계층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SSL 프로토콜은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악수한다, 즉 협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SSL 프로토콜에서는 보안을 위해서 협상하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이 서버 인증에는 공개키 인증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협상에 의해서 통신 메가 변수가 SSL 프로토콜에서는 정의되는 것입니다. 물론 협상에 의해서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메시지 교환도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SSL에서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L에서는 응용 계층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다이제스트, 즉 요약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것이 해시 펑션인 것입니다. SSL 서비스는 HTTP 프로토콜에 특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SL 서비스는 HTTP 프로토콜에 특화된 서비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용 계층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압축하고 또 그러한 데이터에 전자 서명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세그먼테이션, 프래그먼테이션, 단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는 분할되는데 214바이트 이하로 분할될 것입니다. 압축 기능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제공되는 압축은 무손실 압축, 즉 데이터가 절대 일부 손실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테그러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의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키 있는 해시 펑션을 사용해서 MAC, 메시지 오센티피케이션 코드, 메시지를 인정하는 코드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SSL 서비스에서는 프라이버시, 기밀성, 비밀성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대칭키,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SSL 서비스를 정의하는 프레임을 구성할 때 물론 헤더가 추가될 것입니다. SSL에서 사용되는 기타 알고리즘들, 키 교환 알고리즘이 사용될 것입니다. 암호화, 복호화 알고리즘도 당연히 사용될 것입니다.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해시 알고리즘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 그룹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매개 변수의 정의를 하나로 그룹으로 만들어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압축 알고리즘도 선택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알고리즘을 정의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 TLS,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LS는 SSL의 IETF 표준 버전인 것입니다. TLS와 SSL과의 차이점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SL 버전 3.0과 TLS 버전 1.0은 서로 호환되고 있는 버전인 것입니다. 암호 포르테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르테자는 이탈리아어입니다. 요새, 진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포르테자는 미 국방성에서 쓰이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방법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카드 리더기에 포르테자 카드를 삽입해서 인증을 받고 인터넷 통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호 포르테자 방식을 TLS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SSL과 달리 TLS에서는 경고 프로토콜을 하나 또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보안에 관련된 경고 프로토콜입니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중 일부 메시지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업그레이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또 SSL에서 사용되는 MAC, Message Authentication Code 대신에 HMAC, Hash Function 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 HMAC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AC과 HMAC의 차이는 다양한 해시 펑션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게 HMAC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SSL과 TLS는 서로 상이한 프로토콜이 아니라 서로 SSL이 보완된 프로토콜이 TLS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네트워크 구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은 TLS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네트워크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공되는 보안 프로토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제공되는 보안 프로토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두 개의 프로토콜은 이메일을 위한 보안 서비스인 것입니다. Pretty Good Privacy와 Secure 프로토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보안 프로토콜은 이메일의 보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메일의 특징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메일에서는 통신 연결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통신 연결을 일명 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신 연결이 필요 없는 것이 이메일의 하나의 특징이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안 프로토콜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은 특정 시간에 이루어지는 행위, 액티비티인 것입니다. 이러한 액티비티, 이러한 행위의 본질은 SSL이나 IPsec에서 일어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SSL이나 IPsec 보안 프로토콜에서는 두 개의 스테이션이 세션을 설정하고, 즉 연결을 설정한 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메일은 세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메일에서는 there is no session, 세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앨리스와 밥이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서로 통신을 연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션을 크리에이션, 창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앨리스는 밥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밥은 바로 전송되는 순간이 아닌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응답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메일 서비스인 경우에는 세션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메일 시큐리티 보안 프로토콜은 비교적 심플하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retty Good Privacy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메일 서비스에 제공되는 보안 프로토콜은 크게 PGP와 Secure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PGP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GP는 Pretty Good Privacy를 의미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PGP는 이메일에서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인 것입니다. 필 지머만이 고안된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PGP에서는 이메일 메시지의 프라이버시, 비밀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테그러티, 의변조 부분을 방지할 것입니다. 어센티피케이션, 이메일 사용자의 인증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PGP는 이메일 서비스에 관련된 보안 프로토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PGP, Pretty Good Privacy 프로토콜에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PGP는 이메일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로 설계된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필 지머만이 설계한 것입니다. PGP에서는 무결성, 인증, non-repudiation, 즉 부인 방지를 위해서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GP에서는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밀키와 공개키 암호화를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PGP에서는 하나의 해시 펑션이 사용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크릿 키, 비밀 키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개인키와 공개키 쌍을 사용할 것입니다. PGP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서비스를 위해서 개발된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특히 이메일과 관련된 보안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샌더 사이트, 즉 송신 사이트에서 수행하는 PGP 보안 프로토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GP가 하는 첫 번째 기능은 디지털 서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앨리스가 보내고자 하는 이메일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메일 메시지에 해시 펑션을 적용하면 다이제스트 요약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약본은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다이제스트를 요약한 것은 곧 앨리스의 전자서명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서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명과 이메일 메시지에 서명이 하나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메일과 전자서명이 추가된 데이터를 다시 원타임 시크릿 키로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사용되는 비밀키, 시크릿 키인 것입니다. 이 원타임 시크릿 키는 앨리스와 밥만이 서로 일회성으로 약속한 비밀 키가 되는 것입니다. 암호하고 다시 이 키 자체를 밥의 퍼블릭 키, 이메일을 받는 상대방입니다. 밥의 퍼블릭 키로 다시 키 자체를 엔크립션해서 이러한 데이터와 서로 합본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출력되는 데이터는 시크릿 키가 암호화된 것과 시크릿 키를 암호화한 것과 메시지와 다이제스트가 합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송신 사이트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에 해시 펑션을 적용해서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개인키, 프라이빗 키로 다이제스트를 엔크립션,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한 결과가 결국은 앨리스의 전자서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와 전자서명 값을 다시 일회성 비밀키로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키 자체도 역시 수신자 밥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한 후에 두 개를 합쳐서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레시버 사이트, 즉 수신 사이트에서 수행하는 PGP의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와 다이제스트, 그리고 암호화된 시크릿 키, 수신단에 도착할 것입니다. 암호화된 시크릿 키는 밥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타임 시크릿 키는 밥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됐기 때문에 밥의 프라이빗 키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의 프라이빗 키로 풀면 원타임 시크릿 키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메시지와 다이제스트는 원타임 시크릿 키로 암호화되어서 전송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출한 원타임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와 다이제스트의 암호를 푸는 것입니다. 이메일 메시지와 전자서명, 앨리스의 전자서명 값이 나올 것입니다. 앨리스의 전자서명은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된 것입니다. 다이제스트를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한 것이 곧 앨리스의 전자서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풀면 다이제스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신된 이메일 메시지에 송신단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해시 펑션을 적용해서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다이제스트를 비교해서 두 개의 다이제스트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송신단에서 전송한 이메일 메시지나
수신단에서 수신한 이메일 메시지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의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전송 과정에서 비밀성이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암호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메일 메시지는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앨리스가 보낸 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검증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자신이 보낸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인테그리티, 그리고 non-repudiation, 그리고 authentication 모두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PGP에서 일어나는 기능, 레시버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기능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다음은 파이어월, 방화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보안 프로토콜은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커의 침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커의 침입, 해커의 네트워크로의 액세스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 곧 파이어월, 방화벽인 것입니다. 파이어월은 디바이스입니다. 컴퓨터 또는 라우터가 파이어월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파이어월은 각 기관의 내부망과 인터넷망의 연결 부분 사이에 설치되는 디바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파이어월은 외부의 해커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디바이스다. 라우터 또는 컴퓨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부가 유해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화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화벽은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이에 설치되는 장치인 것입니다. 라우터 또는 컴퓨터로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화벽은 패킷 필터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패킷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패킷을 저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화벽은 다시 말해서 특정 호스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또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거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방화벽은 크게 패킷 필터 방화벽과 프록시 방화벽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벽인 것입니다. 방화벽을 통해서 유입되는 내부망으로 유입되는 패킷, 또 내부망으로부터 유출되는 패킷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패킷 필터 파이어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킷 필터 파이어월은 패킷을 필터링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파이어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패킷을 필터링 한다는 것은 그 패킷을 포워드 전송할 수도 있고 또 블로킹, 그 패킷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킷을 포워딩 하거나 블로킹 할 때 사용되는 정보들은 네트워크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헤더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헤더에 포함되는 블로킹 또는 포워딩을 위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IP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소스 IP 어드레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그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포트 어드레스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TCP 또는 UDP인지 프로토콜의 타입에 관련된 정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IP 어드레스, 포트 어드레스, 프로토콜의 타입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패킷을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킷 필터 파이어월은 일종의 라우터라는 것이죠. 그러한 라우터에는 필터링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터링 테이블의 구성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필터링 테이블의 기초에서 그 패킷을 무시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또는 전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패킷 필터 파이어월인 것입니다. 다음은 패킷 필터 파이어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킷 필터 파이어월의 주된 기능은 패킷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터링을 수행할 때 참조하는 파라메타는 IP 주소, 포트 번호, 프로토콜 타입 등인 것입니다.
이런 IP 주소나 포트 번호나 프로토콜 타입은 TCP와 IP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패킷을 전달 또는 차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월에는 필터링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터링 테이블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터페이스입니다. 첫 번째 항목의 인터페이스는 1번입니다. 1번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포트인 것입니다. 소스 IP가 131.34.0.0인 소스 IP를 갖고 있는 호스트가 전송하는 모든 패킷은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스 포트와는 관계없는 항목입니다. 데스티네이션 IP 관계없는 항목입니다. 그러한 패킷이 어떤 포트로 전송되는지 관계없는 항목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소스 IP가 131.34.0.0이 보내는 패킷은 모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커가 운영하는 일종의 호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1번입니다. 1번 포트로 들어오는 패킷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소스 IP 무관한 항목입니다. 소스 포트 무관한 항목, 데스티네이션 IP 무관한 항목.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23번, 즉 23번 내부망의 데스티네이션 포트 23번 포트로 유입되는 필터는 패킷은 모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포트 넘버 23번은 텔넷에 관련된 포트인 것입니다. 텔넷은 원격 접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호스트들이 내부망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원격 접속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해커들이 계속 지금 해킹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테이블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IP와는 무관합니다. 물론 인터페이스는 1번입니다. 소스 포트 무관합니다. 데스티네이션 IP가 194.78.20.8린 모든 패킷은 유입을 내부망으로의 유입, 포워딩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부망의 IP 어드레스가 194.78.20.8이라는 컴퓨터로 전송되는 외부망으로부터의 전송되는 패킷은 모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필터링 테이블에서의 네 번째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2번인 겁니다. 2번과 관련된 내부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스 IP 관계없습니다. 소스 포트 관계없습니다. 데스티네이션 IP 모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80번이라는 것입니다. 2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목적지로 향하는 포트 어드레스가 80번이라는 것입니다. 80번은 HTTP 서버의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HTTP가 포트 넘버가 80번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망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인터넷망으로의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극단적인 조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강남대학교라고 한다면 강남대학교 내부망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80번 포트를 차단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액세스 접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패킷 필터 파이어월의 필터링 테이블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스 IP,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포트라는 정보를 가지고 패킷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록시 파이어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패킷 필터 파이어월에서는 패킷 필터링을 네트워크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헤더에 포함된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패킷 필터링에 관련된 정보는 유용한 정보는 헤더에 포함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IP 어드레스, 포트 넘버, 그리고 TCP인지 아니면 UDP인지의 프로토콜의 종류,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록시 파이어월에서는 이런 헤더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패킷 필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itself, 메시지 그 자체에 포함된 인포메이션을 어베이러블한 이용 가능한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패킷 필터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패킷 필터링 방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패킷 필터 파이어월에서는 헤더에 포함된 IP 어드레스, 포트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이고, 프록시 파이어월은 메시지 그 자체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록시 파이어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킷 필터 파이어월은 TCP 및 IP 헤더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서 패킷을 필터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프록시 파이어월은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패킷을 필터링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와 업무 관계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만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80번 포트 모두를 막아버리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트를 막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킷 필터 방화벽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URL을 검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URL이 전송하는 패킷은 통과시키고 해당 URL이 아닌 패킷은 폐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회사 컴퓨터 사이에 프록시 서버를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프록시 서버를 일명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록시 서버는 항상 응용 계층에서 패킷을 열고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파이어월을 통해서 내부망의 웹서버 HTTP 서버에 패킷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프록시 파이어월을 하나 설치한 것입니다. 일명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HTTP 프록시 서버인 것입니다. 외부 망으로부터 전송되는 모든 패킷은 파이어월을 거쳐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즉 HTTP 프록시 서버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HTTP 프록시 서버에서는 패킷을 열고 URL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URL이 아니라고 한다면 파이어월에 에러 메시지를 전송해서 파이어월이 전송되는 유입되는 패킷을 차단할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즉 프록시 서버가 해당되는 URL, 즉 문제가 없는 패킷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HTTP 서버로, 웹 서버로 전송되게 되는 것입니다.